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달 초 수출액이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3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4%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줄어든 것은 1년 전과 비교해 조업일수가 7.5일에서 7일로 0.5일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주도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올해 상반기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것은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 나라가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들 국가들은 지난 8일 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전직 관료, 이른바 전관이나 기업 대관 담당자 등을 만날 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정부 기관이 외부인 접촉 관련 규정을 도입해 운영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두 번째로, 훈령은 금융위 직원과 금융위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과 접촉 내용을 감사 담당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J 홈쇼핑과 GS샵, 롯데 홈쇼핑 등 3개 홈쇼핑 업체가 고가의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부추겼다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생한 이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이 싸다고 강조한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전체 회의에 건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동입니다. 월요일장이고요. 한 주의 시작이 좋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오름세를 현재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 가까운 상승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에 미국에서는 훈풍이 좀 불어왔습니다. 고용지표 호조가 나왔고요. 미국 증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월요일장에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거래소 조금 말씀드린 대로 1% 가까운 상승, 현재 2,500선 가까이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증권과 은행, 전기, 전자 업종 등의 오름세가 제법 큰 편입니다. 운수 창구 업종만이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다라고 체크가 됐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전체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보합권 수준에서 강보합권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15%가 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오늘 바이오 관련,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또 좋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장 흐름이 좋습니다. 여기에 3월 FOMC를 앞두고 미국 금리 인상 경계감 여전하지만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측면이 지금 시장을 강하게 반등 모멘텀으로 가져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발 무역 보복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쪽에서도 재정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기조를 조금은 보여준 부분이 시장에서는 불안감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 흐름부터 해서 개별 종목까지 월요일장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2,482포인트대입니다. 일단 1% 가까운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2,500선 고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종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475포인트대부터 2,489포인트대까지 올라가고요. 종일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점 대비해서 한 8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긴 한데 여전히 1% 가까운 상승 흐름들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팔고요. 기관 외국인은 삽니다. 오늘 또 상승장에서 개인은 파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림에서 들어오는데요. 기관 가운데서는 투신 쪽에서 268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셀트리온자 들어가는 종목들은 조금은 시장 흐름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0.61%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는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포스코 올라가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갑니다. LG화학, KB금융, 네이버도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들 가져가면서 금융주들 오랜만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삼성물산 올라가고요. 삼성생명도 올라갑니다. 현대모비스 그리고 신한지주 지금 1%대 강세, SK도 30만 원대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79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880선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1.53% 상승. 일단은 상승 폭이 거래소 쪽 대비해서 훨씬 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은 어땠는지 잠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꾸준한 우상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873포인트대부터 현재 포인트는 879포인트, 880포인트 부근까지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변동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주체 보시면 역시나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많이팝니다. 개인이 1274억 원 팔고요. 기관 외국인은 766억 원, 676억 원 지금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조금 힘겨운 모습입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이 상승장에서 약간 소외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좋은데 특히나 메디톡스 오늘도 4%의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요. 바이로메드도 3%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부터 로엔까지 다 올라가고요. 상승폭이 티슈진, 셀트리온, 제약, 포스코, 킨텍 정도가 2%대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처셀이 21%나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950원이나 오늘 하루에 올라가면서 5만원까지 터치합니다. 휴젤, 휴젤과 코미팜이 올라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9만원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투스도 전주에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하루 숨고르기 들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1063원 80전대까지 빠져내려옵니다. 원화 강세 보여주면서 1060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잘 살펴보자면 1월에 상승장이었고요. 2월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2월 이후에 이제는 조금씩 2월 중순 이후에 도는 것 같아요. 장이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상승의 원인을 좀 찾아볼 수 있나요? 네, 일단 무엇보다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계감들이 다소 완화된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불확실성이 완화됨에 따라 코스피 2,500선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월 급락을 유발했던 변수들이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여기에 예상치 못했던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북한 리스크 완화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국내 기업들의 이익 수정 비율 그러니까 마이너스면은 하향 조정하는 종목들이 많고 플러스면은 상향 조정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동안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떨어져 있던 이익 수정 비율이 지난주를 지나면서 한 자릿수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6에서 7% 정도로 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변수 여기에다가 미국발 훈풍이 불어오면서 코스피 추가 반등 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480포인트를 넘어섬에 따라서 2,500선도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그리고 트럼프발 무역 분쟁에 대한 부담은 아직 시장에 남아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마냥 안도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코스피 반등 과정을 본다 하더라도 국내 호재 그러니까 북한 리스크 완화 그리고 북한 리스크 완화와 그리고 국내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유입되면서 상당수의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지난 반대로 미국 통상무역 압박이라든지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대외 악재에도 노출되어 있다. 코스피가. 따라서 국내 호재가 연이어지기 아직까지는 시간 타임렉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만약 안심만 하고 안도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종목군별로 보면요, 이 중국 관련 소비주가 요즘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 관련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맞습니까?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고 경감되면서 사드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관계를 조성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국내 정권에서 언급했던 사드 배치 이슈가 북한 리스크 때문이라는 점들을 계속적으로 피력해왔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사드에 대한 부담보다는 중국의 사드 조치를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적인 반전보다는 이런 이슈의 흐름에 따라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실적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예정돼 있어서 이런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이를 전후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북한 리스크 완화, 지정적 리스크 완화 이슈가 꾸준히 유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에서 워낙 급등을 하에 따라 추격 매수하기는 다소 부담스럽겠지만 단기 등락 과정은 충분히 비중 확대 기회로 삼으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경계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비중 확대 얘기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 주간의 투자 전략 들어볼까요? 이번 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2,500 돌파 여부 그리고 코스피 2,480선 지지력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500선이라고 하면은 2017년 평균 PER이 평균 수준이고 그리고 2,500선이라는 라운드 넘버 지수대 그리고 직전 2월달 초에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하락갭이 컸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고 안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는 다소 자제하는 가운데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기회로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익 수정 비율이 돌아서고 향후 1, 3분기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실적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는 업종으로는 반도체, IT 가전, 화학, 은행, 그리고 화장품, 호텔 레저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다 크게 묶어본다면 IT, 시클리컬, 중국 소비주로 큰 대범주에 속할 수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당장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함에 따라서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등락 과정을 보인다거나 특히 이번 주 CPI 발표 그리고 다음 주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과 미국 트럼프 정책에 대한 스트레스가 남아있다는 점들을 감안해봤을 때 여기서 다이렉트로 2,500, 2,600을 가기보다는 단기 등락 과정이 있을 수 있어서 그 가운데서 비중 확대 전략을 펼쳐나가시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22 이사회 있었는데요. 금융정책 기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현상유진 얘기를 했는데 기존과 조금 달라진 점들을 꼽아보자면 미세하게나마 금융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지금 표출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그렇다면 이제 22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는 시점과 금리 인상에 대한 조율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쯤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22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열렸기 때문에 언제 그 유로존이 금리 인상에 나설지 그 시그널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번 의사록에 보면은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악화되면은 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시킬 용의가 있다는 문장을 오랜만에 뺐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간 연장이라든지 매입 규모 확대를 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책 금리는 0.0%, 중앙은행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0.4% 동결됐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2019년 초반쯤 되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나서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정책의 종료 시점부터 금리 인상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양적 완화 종료는 아무래도 올해 9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내년에 그 연준 그리고 20위까지 금리 인상이 나선다면은 아무래도 그 유로존의 유로화가 강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수출주에는 호재가 되겠지만 내수주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입니다. 드라기 총재가 서둘러서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점은 유럽 증시의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로화도 조금 안정이 되는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유로화 강세부터 해서 금리 인상까지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그리고 유럽, 일본 이 삼각 트라이앵글인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언제 금융 정상화에 나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도 좀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은 그 단기 정책 금리는 마이너스 0.1%고요. 장기 금리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제로입니다. 또한 장기 국채 매입 속도는 연간 80조 원 목표를 그대로 뒀는데요.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일본은행은 완만한 경기 확대가 계속된다는 견해를 유지시켰고요. 또 물가도 2%를 향해 상승률을 높여가고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이제 구로다 총재 1기, 임기가 4월이면 만기가 되고요. 2기에는 구로다 총재뿐만 아니라 부총재들이 새로 임명이 됩니다. 여기에는 그 와사다 대학 교수인 와카타메 그리고 일본 은행 기사인 아마미야가 될 확률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와카타베 부총재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디프레이션을 완전 탈피하기 전에는 금융 완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엔고가 진행되는 것은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리스크 회피 움직임인데요. 새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도 출구 전략보다는 금융 완화 정책을 조금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엔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전개되지는 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엔고가 빨리 전개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나라 원화도 빠르게 절상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니케이 평균 주가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워낙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 천천히 진행시킬 것으로 보이시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니케이 평균 주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2,500엔 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본 증시에는 좀 우호적이고 우리 증시에서도 아무래도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중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대에서 지금 얘기가 좀 나왔는데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반대가 2표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일단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이제 현실화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외교 정책이나 통상 정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비리라든지 부패 관료 숙청을 해왔고요. 또 군개혁을 통해서 반대파를 제거시켜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국 상무위원회 합의제도 이제 철폐가 됐고요. 국가주석의 삼성 금지 그리고 후계 후보를 최고 지도부에 입성시켜서 정권 교체를 원활하게 한다는 이런 명문 규정도 사실상 철폐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인민영수 시진핑이라는 호칭을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그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총리급 감시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서 감시국가로 아주 강하게 탈바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견제도 비판도 듣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적 제거뿐만 아니라 언론, 인터넷 법률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가 없는 시진핑이 밖으로는 권력 과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꿈이라든지 새시대 중국 건설을 위해서 1대1로 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G2 위상에 걸맞는 신형 대국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주변국 한국, 일본, 대만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군사, 외교, 통상, 교류 쪽의 압박이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과는 2023년 시진핑 상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결정적인 충돌은 없겠지만 주변 국가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 관세 부과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익을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보복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는 무역 전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갈등은 해소되겠지만 우리나라, 일본, 대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통상 마찰 압력은 어느 때보다도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주의해서 중국 물들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인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했던 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인 것 같고요. 국방 예산을 공개하면서 군사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미국과의 그런 국방으로도 한번 대결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G2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이 국방 예산을 1,750억 달러를 책정을 했는데요. 사상 최대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맞서서 남중국해라든지 동중국해 군사 거점화 그리고 장비의 현대화를 좀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방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군사적 우위가 미국이 여전히 우세에 있기 때문에 당장 패권은 이동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앞으로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서진 정책을 상당히 위험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워싱턴 쪽에서는 미중 간의 특히 DDS의 함정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크다고 합니다. 신흥 강국이 부상해서 기존 강국에 도전하는 패권 다툼은 지난 500년간 16번 발생했고요. 이 중에 12번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중 간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자신의 위상을 좀 바깥으로 드러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는 언제든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 미중 간의 관계가 안정적인 착지점을 찾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북아의 영내 질서가 좀 해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이런 국방력 대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마찰도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호주도 지금 빼준 상황인데 중국과 지금 대한민국만 계속해서 이런 무역 보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3,300선 돌파했고 위안화도 안정화 추세입니다. 이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증시와 또 위안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중국 금융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곧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결정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막대한 벌금 그리고 대미 직접 투자도 제한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미 무역 극자를 한 1,000억 달러 줄이라고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가 3,752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에 약 한 27% 정도로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은 경상수지 무역 흑자 축소로 인해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위안화 절하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아무래도 4월 달에 있을 그 재무부의 환율 조작 보고서에 중국 위안화가 편입되지 않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절상적으로 서서히 유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전인대 정책 호재로 3,300선을 돌파했지만 미중 간의 무역 막탈이라든지 또 굴뚝주를 중심으로 한 수출주에는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출회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 증시의 변동성은 무척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시중 자금들이 중국의 나스닥 시장인 그 창업한 시장으로 속속 몰려들면서 AI라든지 빅데이터, 반도체, 전자상거래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공업 4.0 과 같은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당분간 신구 종목의 양극화 속에 계속 그 상승하는 종목들은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중국, 일본, 유럽, 미국까지 각양각색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종목 이야기가 아니라 이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건데요. 오늘 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익률 대결 슈퍼 듀오 매치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